성남, 용인, 화성, 그 다음에 오산, 평택권을 연결하는 요 경기 남부권 라인이 좀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년간 꾸준한 소득 증가율이 나올 지역은 이런 경기 남부권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강남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자, 그러면 내 집 마련 타이밍 좀 알려주신다면요. 집값 바닥 언제 사야 되죠?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이제는 앞으로 시장은 장기 두 날 얘기해 주셨는데 언제죠? 수도권 기준으로 할게요, 그냥. 그 주택 구입 타이밍을 이제 얘기하면은 좀 어려운 편인데 저는 소위 앞으로 한 2, 3년간은 집 살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네네. 다만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거는 이제는 4년 이상 거기에 정착할 때 집을 사게 되는데 장기간 좀 일하면서 정착할 것 같고 애도 키울 것 같고 뭐 이런 환경에서 아니면 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오래 거주할 것 같은데 뭐 소득 레벨에 들어왔다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가격 조정도 좀 있었고 그렇다면은 뭐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반대로 GTX 어디 연결되니까 뭐 어디가 뜬다더라 그래서 가격이 엄청 올라가서 그거를 소화할 수 없는 레벨인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비싸다고 느껴지는 그런 단지를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타이밍적으로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되고 이러면은 나중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 올라올 때 그때 사셔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융위 보도자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꼬박꼬박 좀 보시면서 월간 가계대출이 6조 원 넘어가는 게 소위 3개월 연속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 가계가 부동산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네 그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금융위 보도자료는 어떻게 어디서 확인하세요? 금융위 보도자료를 그냥 구글에 치시면은 바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에 가계 두 글자만 치시면 월간 가계대출이 쭈르륵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계가 대출을 늘려가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내 집 마련을 살 준비를 하자. 네네. 24년 1월 가계대출도 플러스 0.8조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5, 6조가 되려면은 한참 남았는데 2월은 좀 늘어나겠지만 추세적으로 이게 늘어나야지 결국 민간의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오면서 시장 전체를 좀 지금 우리 주식시장 얘기할 때도 맨날 유동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으로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도 돈이 들어와야 똑같다. 되는 거니까. 네네. 아까 말씀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대출인 거니까. 네네. 자, 그러면 1주택자분들은요? 지금 1주택자분들은 가만히 계셔야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뭐 사고 팔고가 어려워서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갈아타게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닌가요? 거래량이 없을 때 갈아탄다는 거는 거래의 리스크를 져야 된다는 거니까 저는 이럴 때 갈아타는 거는 비추천하겠습니다. 거래는 유동성이 충분할 때 소위 시장 가격이 형성이 잘 돼 있을 때 그때 사고 팔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4월 총선이죠? 네네. 총선 전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좀 변동이 있을까요? 네, 총선 전후는 인기 영합적인 부동산 대책들을 꾸준히 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실성과 무관하게 인기 영합적인 대책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총선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붕 떠 있기보다는 총선에 대해서 그냥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지상, 꼬마 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에 과거 대비 요즘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오피스텔이랑 지산은 소위 말해서 완전히 그 헬게이트 열렸죠. 왜냐하면은 20년, 21년에 주택적 규제가 세다 보니까 비주택으로 넘어간 많이 게, 갔죠. 네, 그래서 오피스텔 지산인데 지금 지산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은 그냥 거의 정말 태반이 공실이에요. 그러니까 세팅이 다 된 지산은 좀 짱짱하게 차 있는데 세팅이 좀 안 됐다 싶으면은 아예 안 들어가 버리니까 지산 완전 텅 비어 있거든요. 보통 이런 현금 흐름 창출 부동산은 현금 흐름이 자산 가격의 뭐 한 2%대 2, 3% 나와요. 4억짜리 지산이면 800에서 1000만 원? 그러니까 4억 지산 기준으로 월에 1000만 원 정도 벌 걸 가지고 들어가고 4억이 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여기서 보통 한 3억 대출 받거든요. 예전에는 이 3억 대출이 2.5%니까 그냥 한 800만 원 대출 이자금 내고 1000만 원 지산 매출로 커버하면 됐는데 지금 공실이니까 3억 대출 게다가 3억 대출 이자는 이제 5%가 넘어가니까 내가 1,500만 원 내고 있죠. 그러니까 지산 하나 갖고 있으면은 이제 막 5%, 6%씩 로스가 나요. 현금 흐름 기준으로. 또 지산도 갭 투자랑 비슷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여러 채를 해요. 그냥 미분양 지산 막 빠바방 짱짱짱 매입해버리니까 여기 완전 심각하죠. 지산 투자자만 고생인 게 아니라 태양건설도 지산 때문에 부도났지 않습니까? 성수동에 지산하겠다고 해서 수요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고금리 상황 돼 보니까 수요가 녹아버렸고
그래서 아무도 분양을 안 하네 해가지고 이거 개발하다가 지금 망한 거여가지고 오피스텔이랑 지산 쪽은 올해 좀 큰 문제가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제일 좋은 입지는 뭐 강남 3구, 그 다음에 뭐 마용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년 후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좋아질 입지는 좀 어디 이제 있다고 보시는지랑 플러스로 이제 강남은 네,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영원한가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결국에는 주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과 대출을 따라가는데 결국 대출이라는 것도 소득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소득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아지는 거는 결국은 산업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반도체나 IT나 그런 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경기 남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성남시부터 시작해서 성남, 용인, 화성, 그 다음에 오산, 소위 이 평택권을 연결하는 요 경기 남부권 라인이 우리나라 IT 산업부터 시작한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의 메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좀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난 2010년대는 판교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네이버 카카오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IT의 시대였고. 근데 2020년대는 뭐 저는 반도체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반도체부터 하게 된다면은 화성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수원 화성으로 가야지 돼요. 네, 그리고 평택까지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짓겠다고 하는 결국은 10년간 꾸준한 소득 증가율이 나올 지역은 이런 경기 남부권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그 부울경 지역 얘기하셨는데 2000년대 초반에 조선업 차화정 날아갈 때는 울산이랑 창원이랑 뭐 이런 부산이 좋았던 것처럼 그리고 뭐 한 1000년 전으로 가면은 당나라 발전했을 때 우리 당진이 떴었거든요. 이거는 오래된 역사야. 그러니까 그 당이 그 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송도가 잘 나갔을 때도 뭐 결국 중국이랑 유관해가지고 잘 나갔던 거여가지고 지난 앞으로의 10년을 보면은 경기 남부권으로 그 어떤 부의 축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시대의 트렌드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지역이 되겠네요. 그럼요. 뭐 샘 알트만이 9,000조씩 모은다는데 뭐 그 사람이 사기든 사기가 아니든 오픈 AI CEO. 네, 이런 반도체 쪽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그런 헤게모니를 갖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제일 좋은 전도 유명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성남, 용인, 뭐 오산 이런 쪽에 반도체 때문에 경기 남부 지역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코멘트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뭐 방산 얘기할 때 청주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울산 같은 데가 집값이 조금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뭐 조선업과의 그런 관련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요즘 또 조선업은 또 수주가 뭐 좋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고 해서 다시 울산이 괜찮아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 울산 전성기는 현대차, 기아차 소위 주가 10배 오르던 그 차화정 시절에 네, 그때 울산 전성기였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울산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는 뭐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전성기였던 것 같고 지금은 원래는 뭐 현대차가 좀 올라갔지만 이제 현대차는 생산 기지를 글로벌화 많이 했고 그리고 울산이 현대차 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이런 조선 산업도 같이 있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자동차 산업이 양적 외형 성장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런 소득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충분히 확장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2010년대 소위 판교 현대도 가면은 판교 현대 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그때 뭐 소위 카카오 네이버 날아갈 때 판교 주택 가격이 뭐 강남 위협하고 막 이런 말 들릴 정도로 했던 걸 보면은 기업 도시들이 굉장히 성장했을 때는 거기에 그 소득 증가율이 정말 압도적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으로도 많이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급등세도 있었고 조정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소위 수원시하고 그리고 화성시 그리고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뭐 오산까지 연결해가지고 여기는 사실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특정 한 도시가 아니라 광범위해서 좀 연담화 효과가 있겠지만 이쪽이 좀 제일 짱짱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은요? 강남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계속 영원한 건가요? 저는 강남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산율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전체가 0.5명대 나오는데 서초 강남은 0.4명대 나오니까 사실상 거의 뭐라 그럴까 자급자족 기능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도시 기능이 이제 점점 빠지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느껴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좀 활기차고 막 사람들이 그 성장을 얘기하는 그런 지역이 결국은 헤게모니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강남권이 헤게모니를 지금 당장 뺏기진 않겠지만 그치만은 그로스는 아까 얘기했던 그 경기 남부권역에서 더 세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 해서 성남, 용인, 뭐 화성, 오산 이런 도시가 나중에 강남의 위치까지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겠죠? 네네. 저는 그 뾰족한 그 산 꼭대기는 당연히 서울이 더 높겠지만
그 전반적인 수요의 강세는 네, 그런 남부 권역에서 더 이제 밑을 받쳐주는 짱짱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한 가지가 서초와 강남이 0.4명이라 했잖아요. 네. 서울이 출산율 0.5명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저출산을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소득이잖아요. 네네. 소득과 내 집 마련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서초와 강남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고 가장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출산율이 왜 살짝 더 낮아요?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는 출산율이 낮죠. 우리나라 출산율은 주택 가격이랑 반비례하거든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데 정확히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높아서 그게 다 매수자가 아니라 서초 강남은 임차인이 더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매우 높은 주거료를 내면서 사셔야지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이동이 아주 특징이 있는데 서울도 1년에 4만 명씩 나가잖아요. 근데 보면은 20대 때는 전부 서울로 오거든요. 그쵸, 거기에 이제 일자리들. 네, 그리고 30대 이상부터는 무조건 나가요. 그러니까 서울은 오직 20대만 들어왔다가 잠깐 일하다가, 그러니까 20대 말에 뭐 취업하고 일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취업하는 순간 경기도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20대를 위한 그런 도시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아이 낳고 키우기에는 불편한 도시고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미래의 서울에 대한 그런 주택 수요도 저는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가 그 주거지로서의 기능은 점점 더 가져갈 텐데 그 경기권 이것도 그러니까 일자리만 약간 흔들리게 되면은 그런 큰 변화도 있을 법한 것 같아가지고 기업들 근처에 계신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 근처에 계시고 땅이 넓으니까 집값이 비쌀 일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가. 집주인접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네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서초 강남 하면 다 부자들만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매매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월세도 있고. 네, 서울 평균 서울시 전체 평균 임차율이 60%거든요. 네. 서울이 40% 자가율이고 서울에 집 있는 분들이 다 임차를 주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는 거꾸로 6대 4고요. 자기 집에 많이 살고. 근데 서초 강남을 갈수록 더 낫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 학군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서울은 잠깐 애 키우고 뭐 할 때 이럴 때 임차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출산율도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 얘기 나와서 갑자기 또 궁금해진 거 있어요. 지금 정부와 이제 의료계 이슈 하나 있잖아요. 네. 의대 정원. 그래서 의대 정원을 뭐 2,000명을 더 늘린다 했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팽팽한 대립이 있는데 뭐 이게 의사의 입장과 또 국민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에 따라 다르던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딱 나오니까 이제 대치동에 다시 또 재수학원을 해서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입학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주시장도 그래가지고 네. 교육 관련주 다 급등하고 네. 대치동에 대한 이게 2028년 수능 바꿨을 때도 그렇고 이런 의대 정원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원 인프라가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임차 수요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죠. 이것도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인 건가요? 네, 전세가에 영향을 주니까 전세가는 매매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차 수요가 그 학원가에 많이 몰리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도시를 떠나가지고 외곽으로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원격으로 집에 있으면 괜찮으니까 뭐 이런 생각했던 거랑 그 반대로 특정 지역에 임차 수요가 생겨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간 전세가로 인해서 결국 전세가는 월세의 다른 이름이니까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여가지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세게 미치죠. 자, 지금 집값 폭등이 아니라 폭등 얘기하시는 분 저 진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희 김작가 TV 채널에 출연한 사람 중에서는. 그런데 완만한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꽤 있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은 어쨌든 지금 작가님과는 약간 다른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혹시나 만약에 그분들이 틀렸다면 좀 뭘 놓치고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그런 토론이라든가 전문가분들 만날 일이 저는 주로 공급 의존적인 그런 설명들이 지금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 입주 물량이 빠지니까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결국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종국에는 매매가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네. 왜냐면 전세는 월세고 월세는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을 더 많이 창출하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상식이지 그게 내려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전세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그때 제가 소름공식 얘기하면서 여기 왔었지만 서울은 예를 들면 전세의 2배인데 그러니까 멀티플이 꺾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전세가 4억에서 멀티플 2배면은 매매가 8억인데 전세 5억 됐다 해볼게요. 5억인데 멀티플이 1.5배면 7억 5천 되는 것처럼 전세가는 올라가지만 멀티플이 꺾여서 매매가가 꺾여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니까 매매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멀티플 유지된다는 건데 멀티플은 성장률이 짱짱할 때 유지가 되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게 짱짱한 성장률은 아니고 내려가는 구간에 있으니까 멀티플이 꺾일 만한 환경이어가지고 저는 전세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매매가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또 보시는 지역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 180개 지역 중에서 20군데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거랑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제일 큰 강남구가 올해 하반기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실거래가 몇 년 만에 거래가 되는데 그냥 3년 만에 막 30~40%씩 뛰어버리면은 지수 기준으로는 플러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하반기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는 거는 예정이에요? 확정이에요?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거의 예정인데 토어제는 3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풀리는 게 어쨌든 수순이...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이 중에서도 투자 기회에 있다면요? 네. 저는 당연히 그 주택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청약을 열심히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구축에 대한 비선호, 30년 이상 된 구축에 대한 비선호가 매우 티나게 나오고 있고 거꾸로 말하면 신축에 대한 선호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신축 중에서 가장 새 거가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청약은 이런 상황에서 해도 된다? 아니 옥석은 갈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미분양이 났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유리하게 공급한다면은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지도 봐야 되고 네네 입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제 말은 말도 안 되는 분양 가격을 하면 지금 미분양 난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보수적인 청약 가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럴 때 청약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공공택지는 어차피 분상제니까 분상제 청약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시도하셔도 저는 된다 생각해가지고요. 청약 잘 알아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시장 분위기는 결국 대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냥 금융위 보도자료랑 그다음에 그런 부동산 정책 같은 거 좀 꾸준히 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을 너무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반성을 많이 하는데 자산시장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막 이런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한데 저도 과거에 집 산 경험들을 보면은 그냥 필요해서 샀던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년 동안 주택시장이 좀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더더욱더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잘 판단하셔도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은 결국은 뭐 큰 뭐는 없으니까 그래서 막 내 집에 사는 행복이란 게 있으니까요. 네, 주거 안정성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20년 이후에 주택 처분하고 나서 벌써 이사를 3번 갔는데 그래서 저희 배우자가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어디 정착하냐고. 근데 좋은 것도 있었어요. 이삿짐을 점점 버리게 되더라고요. 원래 한 집에 오래 살 때는 심플한 삶. 계속 막 뭘 자꾸 사드리기만 했는데. 쌓이죠. 네, 이제는. 보통 이사할 때 버리잖아. 네, 이제는 점점 한 3번에 걸쳐서 좀 비우기 시작했더니 이게 사기 전부터 이걸 사도 될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하게 된 게 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우리 몸만 다니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주택이라는 거를 본인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너무 자산시장 기준 말고 그렇게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최상욱 작가님이 다시 집을 사는 타이밍 그때 얘기해 주시면 그때가 우리가 네. 저는 대성공해서 트로피 아파트 살 겁니다. 아니면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사야 된다. 한 14년, 15년에 제가 했던 그런 때가 딱 그 2개 아니면은 지금은 거의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최상욱 작가님이 이제 트로피 아파트를 좀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최상욱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